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체류자 약 50만 명을 돕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추방당하지 않고도 취업 허용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여름 시행 예정인데 법적 도전이 있을 수 있고 결국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불법 체류자를 민주당 시장이 있는 도시로 보내는 프로그램이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예방 차원에서 시작한 불법 이민자 막기 플로리다 키 프로그램은 효과는 별로지만 비용이 2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템파베이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틀 동안의 국빈 방문을 위해 평양에 도착하자 세계 지도자들이 주시하고 언론은 각종 보도를 쏟아냅니다. 많고 많은 보도를 요약하면 푸틴은 무기에 굶주렸고 김정은은 현금에 굶주렸는데 서로가 서로의 굶주림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맺어준 러시아와 북한의 뜨거운 포옹입니다. 조지아주 하원의원 예비선거 결선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테스트입니다. 국세청과 재무부가 슈퍼부자들이 활용하는 세금 허점을 막으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 역시 11월 선거 결과에 달렸습니다. 5월에 소매 판매는 약함을 유지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조심스럽게 돈지갑을 엽니다. 거의 모든 미국 주요 신문이 오늘 일면에 보스턴 셀틱스가 달라스 매브릭스를 누르고 NBA 18번째 타이틀을 획득한 뉴스 보도합니다. 시스템이 슈퍼스타 선수를 이긴 결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맨 앞에 섹션에 두 가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탑뉴스, 미국의 탑뉴스가 아니지만 세계의 미국을 포함한 탑뉴스. 두 번째 것 짐작하실 것 같고요. 한반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Parole in Place라고 이름을 붙여서 시민권자와 결혼한 50만 명이 시민권을 취득을 하는데 뭐 특별한 혜택을 준다기보다 그 기간 같은 것을 굉장히 단축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전에는 감히 신청조차 못하고 그냥 불체자로 남아있겠어. 시민권자와 결혼은 했지만 이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열어준 겁니다. 당연히 선거철에 선거에 관한 결정이고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 얼마 전에 남북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망명 신청자를 엄청나게 제한한 것에 대한 균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네바다라든가 아니면 애리조나, 조지아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의 유권자,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표를 좀 받을 수도 있는 바이든의 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바로 그 다카 프로그램 12조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에서 뭐 오늘 라티노 지도자들과 얘기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했는데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죠. 뭐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뒤에 합법적인 지위를 얻는 게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시민권자와 결혼은 했어도 미국의 불법으로 입국을 했다면은 최소한 10년 동안 이번에 그 결정도 그렇고요. 10년 동안 미국에 살아야 됩니다. 10년 동안 본국으로 이주를 해서 나중에 기간을 다 채워야지만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하고 그렇게 하기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로 미국에서 남았던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결혼은 했어도 너무 오랜 이별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예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영주권도 신청하지 않고 영주권이 돼야지 시민권을 신청을 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은 금방 시민권을 받지만 불법 체류자였을 경우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늘 발표한 내용은 지금까지 그렇게 됐던 것 본국에 가서 뭐 5년, 10년 기다려라 하는 것 하나도 없이 한 50만 명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불법 체류자의 자녀 5만 명도 해당이 된답니다. 별도의 특별한 허가 없이 영주권이죠. 그린카드 법적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고. 플러스 3년 동안 취업 허가도 받습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 상당수의 분들은 아마 그 어떠한 그 취업 허가가 없어도 그리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허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도 일을 하셨던 분들이죠. 또 세금도 내고 불법 체류자들도 일하고 돈 받고 세금 냅니다. 세금은 받고 체류 신분은 안 주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이 발표한 것이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신청자는 2024년 6월 17일 이전에 미국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최소한 미국에 10년은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됩니다. 전에는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을 때 10년 동안 떨어져 살아야지 되는 그 기간을 10년 동안 미국에 살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되고 당연히 법적으로 결혼 증명돼야지 되고요. 그 밖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미국에 그 위협이 되는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면은 자격 미달, 사전에 추방당했던 적 없어야지 됩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부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이 안은 여름이 끝나기 전에 신청받는 게 시작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 하면은 이건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후보로 지명되는 그 즈음이죠. 바이든 대통령 얘기가 들리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이제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연히 이제 11월 선거를 앞두고 했었던 것이고 이민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고 또 얼마 전에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망명 신청 이런 것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임이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도 했지만 어제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에 백악관에서 이 내용을 기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더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국경 안보가 우선이다. 이걸 이제 한 자락 앞에다가 깔아두고 그렇지만 합법적인 경로로 어차피 미국 시민과 결혼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것들도 이 행정부가 해야지 될 일로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뭐 이민 권리 보호 그룹 등은 칭찬을 하죠.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을 American Families United 회장도 그렇고 미국에 이미 살고 있고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미국 시민과 결혼을 했고 시민권을 더 빨리 딸 수 있는 쉬운 길을 준다는데 아마 초당적인 지지를 할 것이다.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공화당에서는 반대 메시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법적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만약에 이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건 대통령의 일종의 행정명령 비슷한 정책이기 때문에 또 뒤집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특히 이제 본인이 직접 5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 50만 명에 해당되는 파트너가 또 50만 명이죠. 그러면 그렇게만 하더라도 100만 명이고 또 자녀들 5만 명 있고 그에 따른 친인척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지금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결정적인 그 격전지인 이 세 개 주에서 그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이 10만 명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0만 명이면요. 지난 선거에서 어떤 데는 뭐 만 몇천 명 차이로 당선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고 뭐 애리조나도 그다지 많은 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니잖아요. 조지아주도 17,000 몇 표 차이였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개 주 등에서 한 10만 명 정도 유권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선거 유세 그런 안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거 없이 이런 걸 내놓지는 않습니다. 군 직계 가족에게 적용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번에 그 확대를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일리노이주요, 텍사스가 있는 일리노이주의 어린이는 10명 가운데 1명이 부모가 불법 체류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말씀드린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주는 격전지 6군데 가운데 3군데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격전지 6군데 가운데서 만약에 이 3군데보다 더 동북쪽에 있는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 3군데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전부 이겨야지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데 이 3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서라도 지면은 이쪽 남서쪽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주에서 이겨야지 됩니다.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은 이건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당장 스티븐 밀러라는 젊은이 기억나시죠?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살다가 가서 28살밖에 안 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때 백악관으로 들어가서 28살의 젊은이가 가족들 젖먹이고 뭐고 필요 없다.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면 엄마와 아빠와 다 떨어뜨려 놔야지 된다. 그런 가족 분리 정책을 만들었던 스티븐 밀러가 지금은 이제 30살이 넘었습니다. 당장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비난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메리칸 비즈니스 이미그레이션 코얼리션 뭐 이민자 그런 그 단체예요. 여기에 이제 CEO인 레베카 시, 라스트 네임이 시입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비난할 건 아니지. 본인의 2명의 와이프, 한 사람은 숨졌고 지금은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 이런 식으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았잖아. 또 멜라니아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포함해서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엄청 욕했던 쇠사슬, 연쇄 이민, 가족 이민 초청 이런 것으로 받았잖아. 본인의 2명의 와이프와 또 본인의 장인, 장모도 이렇게 받아놓고 그리고는 이걸 악마화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지. 이런 이제 반박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건 분명하게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 온정적인 입장에서 움직인다고 했지만 그런 마음이 몇 %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선거를 겨냥한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부터 하루 종일 세계의 모든 언론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북한을 방문하는 이틀 동안 국빈 방문하는 이 내용을 탑뉴스로 전합니다. 푸틴이 이 북한을 방문한 게 우리가 이제 24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게 2000년도면 지금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입니다.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보도를 했었냐면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구소련이 됐건 러시아가 됐건 그 같은 나라 다른 이름의 지도자로서는 북한을 최초로 방문한 사람이다. 그게 블라디미르 푸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이번에 24년 만에 처음 가니까 또 역시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푸틴도 아쉽고 김정은도 서로가 서로를 아쉬워하면서 딱 그 아주 그 열정적으로 뭉치게 되는데 지난해 9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초청을 받아서 그냥 러시아 쪽을 쫙 돌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막 자동차까지 선물 받아가지고 와서 그 선물 자동차에 주희든가요? 딸도 태우고 다니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9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의 입장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고립됐죠. 고립된 상황에서 우리가 동맹국이 중국 말고도 더 있어 하고 구소련, 러시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국빈 방문을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껏 심어줬었습니다. 이 과거에는 구소련과 그 북한이 굉장히 친했지만 뭐 구소련이 공산주의고 그 여러 가지 6.25 전쟁과 스탈린 등등 다 엮인 것 있잖아요. 그런데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가난해지니까 북한을 돕질 못했습니다. 그 뒤부터 굉장히 멀어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인연을 맺어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우선 제가 CNN 방송에 이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막 러시아 전문가고 또 다른 사람은 북한을 뭐 서방 세계에서 최초로 방문을 해서 리포트도 하고 한 윌 리플리가 또 다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리포트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윌 리플리가 굉장히 위험한 동맹이라고 뭐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전략적인 파트너십 맺고 서명도 하고 하겠지만 상징적으로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합쳐서 미국을 물리친다 하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윌 리플리입니다. 이게 왜 소리가 안 들리죠? 참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분명히 됐었는데 안 됩니다. 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윌 리플리가 위험한 동맹이 상징적으로는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미국을 물리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다시 뭔가를 그 서명을 다시 하겠죠. 1961년도에도
그 당시에는 구소련과 북한이 어떤 서명 페이퍼상으로 뭔가를 했고 파트너십 2001년도에도 했고 24년 동안 변하지 않던 것을 이번에 한다는 거고요. 매튜 챈스라는 그 CNN 방송의 글로벌 어페어에 아주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모스크바에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 그쪽에서 취재를 하고 굉장히 그 고립됐지만 러시아가 고립됐지만 옵션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엄청나게 지금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진짜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다 하는 것을 매튜 챈스라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참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오늘 제가 이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프로그램을 뭔가 아마 프로그램을 바꿔서 끼운 것 같습니다. 매튜 챈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얼마나 결정적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북한이 이제 파트너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가 지금 쓰고 있는 포탄이 날마다 10만 개입니다. 10만 개인데 북한은 지금 탄화를 가진 몇 개 안 되는 국가입니다. 유럽에서요. 지난해에 한 100만 개의 탄화를 보내려고 하다 이거 목표를 채우지 못했잖아요. 북한이 최근에 러시아에 보낸 탄알이 400만 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비공식적인 대화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사일 테크놀로지 뭐 북한이 탄약을 주는 대신에 구태여 우리가 꼭 러시아와도 동맹이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도 미사일 테크놀로지라든가 스파이 테크놀로지라든가 북한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이 두 나라가 아주 갇혀 있는 나라냐 하면은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방문을 하는 건 맞는데 정확하게 언제 도착한다. 뭐 성명을 언제 발표한다. 이런 것조차도 발표하지 않는 그런 그 나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의 그 매체를 보더라도 온통 블라디미르 푸틴에 관한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모스크바와 평양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안보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건 이제 북한에 가기 전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많은 것을 도와준 것에 감사한다 하는 얘기를 했고 미국과 한국은 걱정하죠. 어떤 핵심 군사기술 지원을 북한이 주길래 저렇게 많은 포탄을 줄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요. 뭐 대포, 미사일 등등 많은 것을 준다고 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이 같은 거래를 전부 부정합니다. 그러나 요즘 위성 시스템이 있고 컨테이너라는 것을 추적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좋기 때문에 안 보냈다 하는 것은 거짓인 거죠. 어제도 이제 백악관 그 대변인이 그 국가안보 대변인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번 방문에 대해서 뭐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걱정하는 게 있어요. 북한이 무엇을 받느냐 그리고 얼마나 더 러시아에 그 무기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까워졌던 이 관계가 서로 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는 상호 그 불신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중국과 사이에서도 그런 게 크잖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그런 것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동맹을 맺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건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북한 관계 전문가인 안드레이 랑코프 씨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그분이 지금은 일단 이래도 지속적인 관계는 그다지 쉽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이제 퇴임하는 그 사무총장이죠.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유엔 제재가 있는데도 이렇게 그 제재를 속이고 하면서 러시아에 그 무기를 줄 수밖에 없고 러시아는 그 무기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포탄의 경우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얼마나 권위주의자적인 몇몇 사람에게 의존하는가 이런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유엔 제재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쪽에 가서 돈을 벌면 얼마나 그 캐시가 되겠어요. 이 김정은이 너무너무 지금 필요하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그 관계 동맹은 뜨거운 포옹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미국의 주요 신문의 일면 탑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미국 주요 신문의 탑 뉴스는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부 알고 계시는 건데 저 오늘 보스턴 글로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면이 전부예요. 그 일면이 스윗 18이라고 해서 MVP 그 받은 그 MVP 선수가 막 트로피를 쫙 올려들고 근데 제가 스포츠 뉴스를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물론 그 신문의 일면에 탑 뉴스들이기도 하지만 전해드리겠습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보스턴 셀틱스가 NBA 결승전 5차전에서 댈러스 매버릭스 상대로 106대 88이니까 이거는 이 정도의 경기 수준에서 이 정도 스코어면 일방적인 거죠. 승리를 거둬서 이 보스턴 그 셀틱스가 기록적으로 18번째 NBA 타이틀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우승을 했죠. 라이벌인 LA 레이커스가 몇 번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17개 타이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MVP 선수들 그리고 다른 이제 MVP 선수 한 명과 다른 그 동료들이 전부 이건 세상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이제 세상을 가졌다. 그리고 너무 오랜만이죠. 2008년 이후에는 첫 번째 우승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요. 정말 뭐 잘하는 팀들이었지만 셀틱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막 슈퍼팀처럼 슈퍼스타 그 정도의 슈퍼스타는 없다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을 한 겁니다.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 없잖아요. 샤킬 오닐 아니면 뭐 스테판 커리 같은 이 정도 그 역대 아이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데이터 같은 거에 이 보스턴 셀틱스가 집중을 한다고 하죠. 다 길이 있다는 겁니다. 뜻이 있는 곳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길이 있기 때문에 가면은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달라스의 슈퍼스타 루카 돈치치 이런 슈퍼스타가 없는데 이렇게 맞붙었을 때 결국은 슈퍼스타 대 데이터 같은 모든 것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해서 슈퍼스타가 없을 때는 시스템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보스턴 셀틱스의 달라스 매브릭스에 대한 그 승리는 슈퍼스타를 시스템이 이겼다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시즌에 셀틱스가 거의 지금 뭐 별로 다친 선수도 없죠. 거의 건강하게 선수들이 돌아온다면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다. 역대 아마 역대라기보다 현대의 NBA 위대한 팀 가운데서 가장 그 위대한 팀 그 안에 속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진정한 막 눈물을 뭐 흘렸다 뭐 이런. 그래서 보스턴 글로브가 16년 동안에 가뭄 끝에 2008년이었으니까 16년 동안의 가뭄 끝에 진정한 기쁨의 분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런 브라운이 당연히 이제 챔피언 트로피를 쫙 이렇게 들고 옆에 선수들이 있고 막 코치도 좋아하고 하는 그게 이제 보스턴 글로브고요. 역시 그 보스턴 셀틱스 그 운동복 그 그린 색깔로 막 스윗 18 이렇게 써놨습니다. 달라스 매브릭스가 졌잖아요. 달라스 모닝 뉴스도 당연히 이 슬픈 표정의 슈퍼스타 그 루카 돈치치가 이렇게 다른 선수 이렇게 껴안고 하는 이런 사진도 싫고요. 2011년도에 뭐 한 번 가졌죠. 이제 타이틀을 가졌죠. 뭐라고 이 달라스 모닝 뉴스가 얘기를 하냐면 드림 시즌이었는데 이번에 그 드림 시즌이 호스 파워 그 마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경로가 끝나고 말았다 하는 게 이제 그 각각의 보스턴 글로브와 달라스 모닝 뉴스의 신문입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도 당연히 이제 이에 관한 사진, 월스트리트 저널 사진이 유명하잖아요. 중앙에 하나 딱 찍어 놓는 거 그렇게 그 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그 정치 같은 것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이제 오늘 주요 신문의 일면에는 오늘 뭐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바이든과 공화당의 법인세 정치 공방 이런 게 실렸는데 이건 이제 잠시 뒤에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미국 시민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불법 체류자가 합법적인 그 길을 그 밟게 됐다. 그 전에는 막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지 되니까 그냥 불체자로 살지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탑뉴스로 실렸고요.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어딜 볼까요?
휴스턴 크로니클. 휴스턴 크로니클도 역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이것과 조금 연관되는 텍사스의 그렉 에보트 주지사가 전세 버스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실어서 뭐 뉴욕으로 로스앤젤레스로 뭐 세크라멘토로 엄청 많이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와 도시로 불법 체류자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 전세 버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도 뭐 국경에서 사람들 많이 오는 건 막기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민주당 주지사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 텍사스와 텍사스의 그렉 에보트 주지사를. 그래서 버스를 조금 덜 보내고 있다. 모든 뉴스가 다 사이클이 있어요. 그전에는 막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갈까? 오늘 얼만큼 보냈다. 또 보냈다. 이번 주에 뭐 몇 번 보냈다. 로스앤젤레스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뉴스에서 사라져간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휴스턴 크로니클이 일면에 버스가 이제 좀 적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템파베이 타임스. 보통 이제 플로리다주에서는 뭐 제일 그 유명한 신문이 마이애미 헤럴드잖아요. 템파베이 타임스도 많이 봅니다. 템파베이 타임스는 일면에 론 디센티스의 플로리다 키즈 이쪽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뭔가 이민자들 그 물결을 막기 위해서 민간에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제 전초기지 뭐 막겠다 이민자들을 막겠다 하는 그런 전초기지로 삼는데 돈은 2천만 달러가 들어갔대요 그동안에. 근데 별로 성과는 없다. 1년이 넘었는데 그런 것을 이제 플로리다 그 템파 베이 타임스가 보도를 했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보면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오늘 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한 뭐 20군데에서 지금 산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공기의 질이 굉장히 나쁘고요. 그리고 특히 그 LA 통합교육부가 휴대폰 학생들 이 사용을 금지하게 한다. 이 내용은 아마 어제 오후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웹사이트 로컬 뉴스에도 지금 있고요. 또 아침 뉴스에서 그 정현우 보도국장 리포트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상하시는 그대로죠. 학생들이 휴대폰에 너무 그 매달려서 뭔가 불안하고 뭔가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하고 공부하는데도 굉장히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걸 없애야지 결국은 성과를 높인다. 뭐 꼭 로스앤젤레스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대강의 내용인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 라디오 서울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탑 뉴스고요. 그와 조금 약간 연관되는 것은 오늘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보면은 어제 공중위생국장이 이건 전국적인 거죠. 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앱이 얼마나 경고를 할 만한 정도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어린이들의 정신건강에 이 소셜미디어 앱이 굉장히 나쁘다 하는 그 경고와 뭐 휴대폰과 소셜미디어 앱 아마 기능이라든가 그 어린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에서 추구를 하고 해서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부에서는 예를 들어 학교에 휴대폰을 가지고 갈 수는 있죠. 그런데 라커룸 같은 데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갈 때 가지고 가게 한다던가 부모님들은 불안하시니까 우리 아이가 안전한가 이런 것도 중간중간 확인을 하고 싶으실 테고 반대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휴대폰 자체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수업 시간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그렇게 락커룸에 두고 그리고 집에 갈 때 등하굣길에는 또 휴대폰을 어머님과 부모님들과 연락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건데 어쨌든 휴대폰이 됐던 휴대폰에 있는 앱이 됐던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다 하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조지아주에서 발행되는 롬 뉴스 트리뷴이라는 신문을 봤습니다. 이건 이제 왜 보게 됐냐면 일부러 찾아가서 본 거예요. 보통 이제 조지아주의 신문하면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을 많이 보는데 오늘 지금 조지아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2지구라든가 아니면 14지구는 선거 치르시는데 선거 깜빡 잊고 안 하셨어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지역구가 14지구인데요. 그리고 이 지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슈입니다. 해서 제가 그쪽 지역을 커버하는 롬 뉴스 트리뷴 좀 남쪽이죠.
이 신문을 봤는데 롬 뉴스 트리뷴 일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누가 11월 달에 마조리 테일러 그린, 그냥 간단하게 그린 하면 다 알아요. 조지아에서는. 누가 11월 달에 그린과 결혼한가? 14지구. 공화당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죠. 그 지역이. 여기에 민주당의 후보 예비선거 결선을 치르는 겁니다. 지난번에 결선에서 지역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는데 여기도 한 사람이 50%를 받지 못하면 그러면 넘버 원과 넘버 투가 다시 결선을 치르게 되는 거죠. 예비선거 결선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조지아주에서 그날인데 민주당에서 50%를 넘긴 사람이 없어서 애틀란타 시의원 후보였던 클래런스 블라록, 그리고 은퇴한 뭐 육군 장군이었던 지금 목장주랍니다. 션 해리스. 이 두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 싸우는데 어느 사람이 후보가 돼도 11월 달에 그린과 붙어서 이기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지금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공화당에서 뭐 거의 지금 뭐 주니어나 마찬가지인데도 뭐 시니어 이상의 그런 그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다룰 만한 것은 이 피치 스테이트, 복숭아주, 조지아주의 이 지구의 하원 의원 예비선거, 공화당, 이번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예비선거를 전국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를 치르는 동안요, 4명이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는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단 두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 지구에서 척 핸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당 폭동 사건 때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경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뭐 유죄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20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보호 관찰 6개월, 테일러 카운티에 공화당 부의장으로 얼마 전에 선출됐던데, 그러니까 공화당은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의사당 폭도들 이런 사람들도 공화당의 그쪽 지역의 부의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지구 공화당 예비선거에 갔는데 지난번에 2등을 했어요. 뭐 37%인가 그 정도 받았고, 이 사람과 함께 오늘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웨인 존슨. 웨인 존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예비선거에서 50%를 못 넘겼어요. 40몇 %였는데, 그리고 상대는 이렇게 의사당 폭도였던 사람, 유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 이 사람한테 져서 당연히 이제 이 웨인 존슨 트럼프의 그 보좌관이 될 확률이 높겠죠. 당시에 뭐 45%, 37%인가 그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만큼 이게 조금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 혹시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 아니라 의사당의 폭도가 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공화당 예비선거니까요. 공화당은 의사당 폭도들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테스트격인 선거라서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가운데 이긴 사람이 11월 달에, 여기는 민주당 지역이에요. 그 샌포드 비숍 주니어라고 뭐 16선이라고 하니까 하원 32년 동안이나 오래 하셨네요. 그런 그 남서부니까요. 뭐 컬럼비아, 뭐 메이컨 이쪽 지역을 커버를 하니까 그렇게 된다 하는 건데, 지금 조지아주에서는 과연 의사당 폭도를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후보로 뽑을까 말까 이걸 주목하고 있지만, 웨스트 버지니아는 NO 하고 거부했습니다. 데릭 에반스, 이 사람 뭐 감옥에도 갇혔었고요. 지난달에 하원 그 예비선거에서 졌습니다. 텍사스에서도 라이언 징크, 이 사람은 그 보도할 때 많이 전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선거에서 졌어요. 역시 하원 선거에서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막 자랑스럽게 막 그걸 찍고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했었던 사람이죠. 그럼 이런 걸 보면 과거 같으면, 과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리고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의사당에 쳐들어가라 이런 선동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또 그랬다가 유죄 판결도 받고 유죄 판결도 받고 한 사람이 연방 선거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주홍 글씨를 달았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정치 양극화. 정치 양극화라는 것은 우리 편이 잘못해도 상대방은 무조건 악마여야지 돼 하는 이 같은 정치 양극화. 언론 환경 아주 후집니다. 박스,
브레이트바트, 뉴스맥스, 원 아메리카 네트워크 이런 아주 이런 환경들 때문에 거짓 뉴스들을 날마다 생산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전례 없는 대선 후보의 행동, 또 전례 없는 대선 후보 자체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아무렇지 않다는데 뭐 무당파 유권자들만 약간 뭐 한 20몇 % 정도 저 사람을 좀 덜 지지해야지 되겠어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고 공화당은 한 7%만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 같은 환경, 후보들 자체의 환경도 달라져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아무리 그래도 워싱턴 포스트와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의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정도는 폭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43%는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에이, 그만 있고 그만 가자. 이걸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안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화당 가운데서 그 의사당 폭동 사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하는 건 2021년도에는 27%였거든요. 공화당입니다. 뭐 민주당은 뭐 굉장히 많았겠죠, 당시에. 27%에서 지금은 14%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14%는 의사당 폭동 사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폭도에 대한 지지율은 당시에 공화당 사이에서 21%, 80%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올해는 그게 반이 더 늘어났습니다. 30%가 늘어났다. 이런 거. 140명의 경관들이 폭행을 당하고 며칠 만에 5명이 숨졌습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그런데도 지금 공화당이 하나 가장 위험한 게 폭력조차도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심지어 트럼프 당시의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 후보는 폭도들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들은 희생자다, 애국자다. 그러므로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전부 사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그 미국의 그 굉장히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지아주의 이 지구에서의 의사당 폭동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유권자가 공화당 유권자들이 뽑을 것인가 뽑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미국의 성격, 캐릭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테스트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그 점을 이제 조지아주에서 발행되는 그런 신문이 오늘 그 탑뉴스로 롬 뉴스 트리뷴이라는 신문. 저도 오늘 롬 뉴스 트리뷴이라는 신문 처음 봤어요. 탑뉴스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지아주에서 발행되는 신문답네요. 일면 맨 위에는 준틴스, 내일이 준틴스잖아요. 노예 해방. 조지아주의 농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준틴스, 데이 오브 기억의 날, 교육의 날 하는 이런 게 실렸네요. 조지아주에서 그래도 한 5대 신문 안에 드는 그런 신문입니다. 자, 잠시 뒤에 경제와 연관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5월 소매 판매 4월 달에도 그다지 강하지 않았잖아요. 약함 유지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돈 지갑을 조금 조심스럽게 연다고 하네요. 그래서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데이터도 수정된 거 보니까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 사람들이 물건 조금 덜 샀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추세 자체가 소비자들이 지출에 대해서 더욱 이제 신중하게 한다 하는 거고, 또 막 소비 때문에 버텨요.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던 때가 머지않은데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한 변화죠. 그래서 4월 달에 결국은 5월 달에는 한 달 전에 비해서 소비가 0.1% 증가했고 4월 달에는 오히려 줄어들었대요. 0.2%가. 그리고 1년 전에 비해서 5월 달에 사람들이 돈 쓴 게 소매 매출입니다. 2.3%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어떤 것에 돈을 많이 썼을까요? 스포츠 용품. 이제 여름 되고 날씨 따뜻해지니까 서점. 책 많이 보세요. 기타 무슨 취미 물건을 사는 곳. 그곳의 소매 판매 거의 3% 증가했고요. 그리고 이 개솔린과 함께 가장 좀 사람들이 좀 쓰지 않았던 부분은 가구 또 가전제품 같은
그런 곳은 1% 줄어들었습니다. 건축자재도 매출이 0.8%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음에 이자율을 어떻게 하는가 연방준비제도가 조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국세청과 재무부가 슈퍼부자들이 활용하는 세금의 허점을 막으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도 지금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그 불법 체류자의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와 마찬가지로 11월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이제 국세청과 재무부가 슈퍼부자들이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스마트하게 절세하는 거다. 근데 결국은 그 절세가 아니라 탈세여서 뉴욕에서 엄청나게 벌금 그 받았잖아요. 지금 그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런 슈퍼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보통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슈퍼부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일반 부자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금융 자산을 어떤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관련 회사를 통해서 이동시키는 이걸 이제 파트너십 그 기반 전환, 파트너십 그 베이시스 쉬프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을 못하도록 하면 여기서 뭐 비즈니스 처리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못하게 하면은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한입니다. 500억 달러 수입이 생긴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도에 부자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서 2조 달러를 감면해줘서 1조 달러가 당시에 이제 그 수입이 마이너스 빚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뭔가를 감면해 주면은 줄어드는 거고 이렇게 세금을 안 내는 것을 잡아내면은 최소한 10년 동안 500억 달러의 수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이요 결국은 회계사에게 변호사에게 이런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이런 뭐 세금의 어떤 구멍 같은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긴 하죠. 그런 회계사와 또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그 국세청 같은데 이것도 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돈은 그리고 항상 의회에서 배분을 하는데 공화당이 국세청에 돈을 더 주는 것을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뭐 최근에도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감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하겠다 하는 거 불법 탈세다. 이거는 뭐 세금을 절약하는 절세가 아니라 탈세다 하는 거죠. 어디서 그럼 돈을 가지고 오는가? 인플레이션 축소법 있죠. 이 한 가지 이 법 이름만 가지고 여기에 다 쓰여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 축소법을 통해서 이 자금을 마련을 해서 결국은 대기업과 완전한 슈퍼 부자가 세금 내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뭐 페이롤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완전히 내셔야 되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 안 낼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또 절세도 하고 해서 그래도 가능하면 그렇게 세금을 지키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공화당이 엄청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법적인 이것도 어떤 뭔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의회 공화당이 엄청나게 반감을 갖고 있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이 국세청 또 세금을 절세가 아니라 어떤 탈세하는 것을 막아보겠다 하는 국세청과 재무부의 노력 자체도 얼마나 어디까지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결국은 11월 달에 선거에 달려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전진 없는 아니죠. 후퇴 없는 전진 아니죠. 그게 아니라 중단 없는 전진이든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단 없는 전진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에 만들어졌었던 구도인가요? 제가 아침에 맨 앞에 방송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내용을 들려드리지 못해서 이런 때 또 빨리 100% 잊어야지 되는데 방송하는 사람 저는 소인이기 때문에 100% 떨쳐내지는 못하거든요.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왜 안 열릴까? 프로그램이 디폴트 프로그램이 뭐가 돼서 그럴까 하면서 연구를 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모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해서 이제
Putin and Kim's dangerous alliance is bigger than politics. A defiant message from two leaders determined to take down the U.S. 네, 미국을 to take down the U.S.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매튜 찬스라는 또 역시 그 러시아 전문가의 얘기도 How crucial North Korea has become to Russia's conflict in Ukraine as a supplier of weapons, even though the Kremlin denies taking delivery of North Korean weapons, but how crucial it's become as a partner in that fight in Ukraine. I mean, Russia expends 네, something. 우크라이나와 이 전쟁 때문에 결국은 이제 파트너가 된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머지도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이라도 제가 이제 또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쿨링 센터가 전국 각지에서 오픈이 됐기도 하고요. 그만큼 날이 굉장히 덥다는 얘기고 대기의 질도 아주 나쁩니다. 서부에서는 지금 그 산불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오늘 사진과 기사를 하나 봤는데 런던에 370 스퀘어핏 정도 되는 그런 그 집인데요. 너무너무 살기 편하게 저도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싶을 만큼 한 단정하고 그런 그 집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